이번엔 4인 가족입니다. 네, 4인 가족.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머니가 35살, 이제 사연을 보내신 분이 이제 이 어머니 여자분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남편분이 37살, 해서 2살 차이시고, 아들 5살, 이제 작은 아들 16살이니까 아들만 둘이신 것 같아요. 16개월, 16개월. 16개월. 네, 16개월. 네, 16개월이니까 아들만 둘이신 것 같고, 네, 이렇게 하고, 동대문구의 34평 아파트를 5,200이 70에 반전세라는 거죠. 살고 있다는. 네. 5억 2천이군요. 5억 2천. 그죠? 5억 2천에 70만 반전세 살고 있고, 전세자금 대출 4억이나 되시네. 이자가 90만 원. 거의 1억 2천만 원만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네, 그리고, 순자산이 8억인데, 대출이 11억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그 순자산 비율이 50%가 안 되기 때문에 40% 계산해보면 글쎄 한 40% 정도 되려나? 그렇기 때문에 약간 리스크한 면이 있다. 왜냐면은 순자산 비율이 너무 좀 적어요. 이분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대출 비율이 좀 더 높다.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거고. 동대문구의 아파트가 7억 5천인데 주담대 2억 7천이 있고, 그 다음에 신용 1억 6천이 있고, 이게 뭐죠? 부모님 대출인가요? 부모님 대출 부모님 3억.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이제 이것도 되게 조심해야 될 게, 부모님한테 대출을 받으면 이게 나중에 증여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신용 거래라든가 이자라든가 이런 거를 따박따박 납부해야지, 안 그러면 이거 증여세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주시 아파트 공시지가 1억 미만에서 15평 아파트 샀는데 이 갭 3,500을 샀는데, 근데 전 좀 궁금한 게 이게 원주가 원래 비주정 지역이잖아요. 네. 근데 굳이 여기 공시지가 1억 아파트를 먼저 살 게 아니라, 뭐, 이거 어차피 뭐 주택수에 빠지긴 한데, 지금은 이제 이게 공시지가 1억이 넘어버리면 주택으로 잡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원주에 다른 아파트를 비주정 지역이니까 아파트를 사고, 그리고 세 번째 주택을 요거를 샀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하나 더 비주정 지역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 룸이 있었잖아요, 공간이. 근데 그거를 그냥 없애고 그냥 이거를 산 거여서 이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예, 이런 부분이 있고, 물론 이제 투자금 대비했을 때 좀 약간 더 벌려놓은 그런 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아까워요. 왜냐면 이게 세 번째 주택이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게 두 번째 주택이고, 물론 이제 공시지가 1억 미만은 또 주택수에서 빠질 때, 취득세 할 때 빠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취득세가 공시지가 1억이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뭐 비주정지 아파트를 살 여유가 없어진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분은 특이하게도 상암동에 상가 월세가 있는데 305만 원. 이게 아마 그 여러 칸을 터가지고 그 모델하우스로 지금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05만 원 받고 있고 수익률은 5%인데 이게 이제 불만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수입이 아내분이 월 900이에요. 아내분이. 그 다음에 남편이 1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월 1000이고 월 지출이 400~500만 원인데 이게 아내분이 수입이 높고 상가가 본인 명의다 보니까 이게 실효 수익률이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게 그 월세 소득 같은 경우에는 연간 2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2천만 원까지는 14%만 적용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선택하는 거야. 종합소득세율로 내가 할지 아니면 14%에서 끝났지. 근데 이제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소득세율,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본인 과표가 6에서 45%의 그 누진세율로 적용이 되는데, 만약에 이 정도 수입이면 아마 본인 과표가 3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305만 원이 합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잡히는 거죠. 네, 합산이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내니까 이게 실효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네. 그래서 요 부분은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근데 상가가 이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나, 오피스텔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피스텔은 보증금을 좀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월세를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천만 원을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간 보증금을 가지고 또 재투자가 할 수가 있는데, 상가는 월세를 좀 낮추고 보증금을 물론 올릴 수도 있긴 한데, 그게 비율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상가 이 정도면 뭐 보증금 뭐 1억에 305만 원, 5천에 305만 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더 높여서 월세를 낮추기가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이분이 표현하시듯이 계륵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제 뭐 먹기에는 이제 먹을 게 없고 버리기엔 아까운, 조조가 옛날에 삼국지에서 했던 말이거든요. 이게 계륵. 그러니까 딱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버리기에는 아깝고 또 취하기에는 수익률이 너무 낮은 거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남편분이 월급이 급여가 적었거든요. 남편분이 소득이 적었기 때문에 이거는 상가는 남편 명의로 했어야 돼요, 사실은. 지금 못 바꿔요? 지금도 바꿀 수 있어요. 제가 그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럼 바꾸면 되지 않겠냐. 그 좋은 지적이세요. 근데 이게 그러면 부부 같은 경우에는 매매보다는 증여로 할 수가 있잖아요. 증여. 네. 부부 증여는 6억까지는 증여세가 안 나와요. 6억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가 나오는 거예요. 취득세 4.6%.
그 절반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지금 만약에 10억이다. 그러면은 5억까지 증여세 안 나오니까 5억을 절반을. 그렇다고 다 줄 수도 있지만, 그러면 취득세를 또 내야 되는 거야. 10억에 4.6%. 근데 절반이면 5억이지 않습니까? 5억에 4.6%면 얼마 한 3천만 돈 나오는 거예요. 3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그거를 부담을 해서 남편 명의로 증여를 할 건지, 아니면 이거를 이 지분을 2천만 원까지만 하면은 뭐 7대 3으로 할 건지, 그거는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이 상가를 10억에 내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5억 7,400에 매수를 했고, 아마 근데 10억에는 안 팔릴 가능성이 좀 높고, 이거는 이제 희망사항이실 것 같고. 매수자가 없대요. 네, 매수자가 없다고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요거를 6억까지는 증여세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셔야 된다. 근데 우리가 재밌는 게, 아까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게, 부부일 경우에 비과세가, 그 비과세 요건이 뭐였죠? 부부 합산이지 않습니까? 근데 소득은 인별이에요, 인별. 재밌는 게, 재밌어요, 이런 게. 또 인별로 한 게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그 양도소득세 있지 않습니까? 양도소득세도 인별이에요. 그래서 부부면 1년에 각각 한 채씩 팔면 기본공제 250만 원인가 이게 그 합산이 안 돼요. 원래 양도소득세도 두 채를 한꺼번에 팔면 1년에 하면 합산 과세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요번에 양도 차익을 2억 남기고 올해 만약에 또 3억을 남겼어요. 3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이 5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진 과세기 때문에 토탈 내가 1년 안에 5억을 벌었으면 거기에 대한 이제 합산 소득세율을 내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게 부부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팁 하나를 드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1년에 한 채를 파는 게 그게 날짜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12월 31일에 팔고 이거를 그 내년 1월 1일에 판다. 이랬을 경우에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1월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하루 차이지만 이게 연이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게 되면은 연 단위로 끊을 수 있고 기본 공제도 250만 원까지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팁이에요. 자, 근데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에는 6억까지 증여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요거를 이제 남편 명의로 지금이라도 돌리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그렇게 되면 또 취득세가 부과가 돼 있고, 물론 이제 증여세는 안 나오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증여는 10년에 6억이에요. 10년. 그러니까 10년에, 근데 기존에 증여한 게 10년 안에 없으면은 6억까지 해당이 됐는데, 만약에 그 전에 증여했던 게 있으면은 또 합산이 된다. 증여세 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약 50%가 이제 금융비용이니까 거의 지출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자산 대비, 순자산 대비 대출이 많기 때문에 월세를 받고 있어도 생활이 좀 빡빡한 게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개선해야 될 것 같고, 이분 같은 경우 이거예요. 이 상가를 팔면은 좀 대출을 좀 줄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을 하신 건데, 네. 그리고 어쨌든 본인이 지금 이제 실효세율이 높다 보니까 이게 5%니까 이제 많지가 않은 거예요. 세금을 많이 뜯기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파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팔고 다시 세팅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남편 명의로 증여하기보다는 그 취득세 어차피 나오고 하니까 요거를 한번 팔고 좀 본인한테 좀 맞는 좀 월세 나오는 거를 다른 상가를 좀 사거나 좀 그렇게 해서 이거 대신에 이거를 남편 명의로 해서 세율 자체를 좀 나누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또 더 얘기하면 뭐냐면, 이게 또 인별 합산이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종부세도 인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가구로 했는데 그게 위헌 판결이 났거든요. 위헌 판결이 나서 이게 인별이어서 현재 그 종부세가 6억에서 지금 9억으로 늘어났죠. 9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종부세 공시지가 9억 이상이 되면 늘었기 때문에 만약에 부부 공동 명의거나 각자 하면은 18억까지, 공시지가 18억까지는 종부세가 해당이 안 된다는 거. 이것도 인별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게 뭐냐면 소득세, 그다음에 이런 소득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종부세는 인별과세다. 하지만 이제 이게 비과세 되는 기준은 합산이다. 부부 합산, 세대 합산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캐치해서 좀 분리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 좀 드리고, 또 하나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임대소득 같은 경우에는, 주택 임대소득 같은 게 1주택자는 전에 비과세가 됐는데, 그 비과세 요건이 예전에는 공시지가 6억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9억으로 늘어났어요. 그 말은 뭐냐면, 공시지가 9억 미만에 이제 주택을 월세를 받으면 이 월세가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상관없이 전액 비과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는 다 과세가 된다. 예전에는 뭐 사실 2,000만 원까지는 비과세였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또 하나 증여세 관련해서 또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 이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 분양권은 전매가 되잖아요. 되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분양권은 취득 단계가 아니니까 분양권은 취득세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와이프랑 아내가 이거를 이용해서 부부 증여가 6억까지 되니까
내가 아파트 분양권을 2억에 샀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남편한테 8억에 넘겼어요. 그리고 8억에 팔았어요. 남편이 바로. 분양권 상태에서.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6억을 그냥 해서 8억에 했거든요. 8억에? 그럼 이 사람은 증여세 6억이니까 증여세 안 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8억에 팔았어요. 그럼 어떻게 양도세 내요, 안 내요? 안 내는 거예요. 안 내는 거.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분양권 취득 단계에서.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그 틈새를 이용해서 그 거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래서 그 요거를 결국 바뀐 게 뭐냐면 증여하고 나서 5년 이게 원래 있었거든요. 5년이 지나야지 매도를 해야지 요거를 인정을 해주겠다. 만약에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요거에서 요걸로 매도하는 걸로 보겠다. 이렇게 이게 뭐냐면 증여재산 이월 과세라는 거예요. 이거 다 검색하면 나옵니다. 증여재산 이월 과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증여를 받았으면 5년이 지나지 매도해야지 이 증여받은 금액에서 매도가 되는 거지. 만약에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원초에 증여했던 그 가격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분양권에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거래를 많이 했었는데 이것도 증여재산 이월 과세가 적용이 돼서 5년이 지나야 되고 분양권 같은 경우에도 5년이 지나야지 이게 인정이 받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지금은 무의미해졌다. 근데 어쨌든 요렇게 해서도 이제 증여세 아끼고 양도소득세 아끼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머리 좋네요, 우리나라 사람들. 아유, 무시 못해요. 이게 재밌어요. 이게 세금 공부하고 하면은 부동산 공부하면은 사람 심리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좀 약간 부동산의 어떤 틈새를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구체화될 수 있고 좀 재미는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자, 그래서 영끌 가족의 고민은 너무 공격적인 투자, 심리적인 부담감이 크다. 버틸까, 몸집을 줄일까. 저는 좀 몸집을 줄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상가가 팔릴 수 있으면 좀 파시는 것도 10억은 좀 힘들지만 뭐 9억, 뭐 8억 정도에 좀 낮춰서 파는 것도 좀 어떠실까. 팔고 다시 세팅하자. 어떻게? 남편 명의로 해서 남편의 소득이 적으시니까 남편 명의로 해서 실효세율을 낮추자. 수익률을 높이고 실효세율을 낮춰서 수익률을 높이자.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현금이 거의 없는 게 문제다.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에서 생활비 4,500만 원을 사용 중이니까 이것도 참 문제가 많네요. 그래서 지금 빨리 결단을 하셔야 돼요. 계속 이대로 가면은 조금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오린다. 그래서 이건 좀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원주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고민이 뭐였냐면, 어차피 여기는 이제 그 리모델링이 되니까, 여기가 아니라 동대문 요 아파트죠? 25평. 요거는 이제 리모델링이 되니까 이제 입주를 하실 거고, 원주시 아파트도 좀 빨리 처분하면 어떨까, 요런 고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도 사업 진행 중. 예, 그래도. 아마? 그래서 갖고 있으면 물론 좋긴 한데, 근데 자금적인 문제 때문에 버티면 좋긴 해요. 버티면. 근데 만약에 상가를 팔리면 좀 더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신 거고, 또 이 자금을 통해서 또 이렇게 대출을 좀 갖거나 아니면 또 다른 쪽으로 굴릴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상가가 안 팔리면 뭐 이거라도 좀 처분을 해서 2년 돼서 일반세율도 처분해서 수익이 좀 어느 정도 났으면 또 그 돈을 가지고 또 굴리시는 것도 괜찮으니까 일단은 좀, 근데 지금 분위기상 이게 내놓는다고 팔릴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버티시는 것도 괜찮은데, 상가는 또 요새 좀 그 거래가 좀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상가를 좀 처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계륵이네요. 계륵. 맞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왜냐면 이게 처음에 세팅을 잘못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금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알고 내가 세팅을 해놔야지, 안 그러면 이렇게 좀 난처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상가를 팔고 네. 다시 상가를 세팅해요? 아니면은 다른?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 사람의 성향에 맞게, 대신에 남편 명의로 하자는 거죠, 제 얘기는. 왜냐면 실효세율이 낮으니까. 남편 명의로. 왜냐면 본인은 900인데 아내는 900인데 남편 명의로 하게 되면은 세금은 좀 더 절약할 수 있다는 거고, 아니면 이게 상가가 싫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피스텔을 여러 채로 가는 전략도 있고, 아니면 뭐 아파트로 가는 전략도 있고, 아니면 좀 일부 대출을 좀 갚는 경향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사연에서 없겠지만 부모님이 3억 대출해 주신 부모님이 좀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 대출 3억인데 부모님이 목동 아파트를 좀 증여받을까 이런 생각도 하더라고요. 목동 아파트. 근데 이거는 온전히 부부 생각. 부부 생각인 것 같아요. 부모님은 생각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글쎄, 그거는 이제 모르겠어요. 부모님은 생각 있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증여보다는 상속이 더 유리하긴 해요. 왜냐면, 증여는 우리가 그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뭐 5천만 원까지밖에 공제가 안 되지만,
상속은 배우자가 있을 경우 10억까지 공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속이 더 유리하긴 한데,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부모님이 또 근데 오래 사셔야 되니까 또 미리 또 증여받는 것보다는 그렇긴 한데, 이거는 또 잘 협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부모님도 또 그러면 그거 증여받으면 또 어디 가서 사냐는 거예요. 증여받으면. 그러니까 요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이거는 본인들만의 생각인 것 같다. 그래서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또 고민이 뭐냐면 이제 남편의 소득이 좀 적으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한 좀 약간 불만도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게 그 내용을 보니까. 아, 그래요? 그죠? 예. 그래서 일단 전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남편 같은 경우 아마 조그맣게 사업을 하는데 그게 아직 이게 궤도에 오르기 전인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좀 궤도에 나중에 올라서 사업이 팍 확장이 돼서 뭐 그렇죠. 1,000만 원, 2,000만 원 벌 수도 있으니까 너무 좀 이렇게 구박하지 마시고 조금 진득하게 진득하게 좀 기다려 보시는 보시는 것 것도 같아요. 예,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또 시간이 많이 남으시면 남편분도 또 다르게 뭐 이렇게 뭐 좀 투자비라든가 이렇게 하셔서 좀 수입을 좀 늘리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있고. 근데 사업이 정말 무서운 게 초창기에는 이게 꼭 비행기 띄우는 것처럼 초창기에는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힘든데 비행기가 딱 떠지면은 그냥 쫙 가는 것처럼 사업이 잘만 터지면 괜찮기 때문에 좀 이런 것도 좀 참고해서 좀 기다려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금저축은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연금저축은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까? 세액공제가 되는데 55세 때부터 이제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건데 이때 연금소득세 5.5%를 또 내셔야 되는 부분이고 세액공제가 되지만은 또 이 대출 이자가 더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요거를 담보대출 받는 것보다는 일부 정리하세요. 근데 대신에 해지하면 해지가산세라든가 이런 게 22%가 또 따로 붙거든요. 그래서 해지가산세 이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이거를 정리해서 담보대출을 갚는 게 어떠신가도 좀 고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담보대출을 갚고 이게 그 연금저축도 물론 좋은 상품이고 한데 사실 연금저축으로 많이 해서 부자가 된 경우는 없거든요. 사실 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가급적 저는 보험은 실손이랑 이런 보장성 보험 외에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특히 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못 따라가요. 아무리 비가 세고 뭐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은 못 따라가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도 세액공제 받는 건 있지만 이거를 좀 정리해서 담보대출 좀 갚아버리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노란우산 대출도 있고 대출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좀 대출을 좀 줄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모두 아파트 구입 비용을 투입이 됐는데 대출을 좀 줄여서 이자를 좀 낮추자. 이런 말씀 드리고 개인 퇴직연금이 7천만 원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주식 자녀 증여금 1,300만 있는데 사실 이런 것도 지금은 의미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 자녀 같은 경우에도 이게 30세가 넘어가나 결혼을 할 때면 2억까지 증여 추정 배제가 돼요. 증여 추정 배제? 네,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이런 용어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제 왜 알아야 되냐면 검색하실 때 이런 용어를 쓰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증여 추정 배제는 뭐냐면 우리가 30세가 넘어가면 일반적으로 결혼하거나 할 때 집에서 전세금 정도 마련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5천만 원까지니까 이게 다 증여세가 나올 것 같지만 통상적으로 30세가 넘어가거나 결혼을 할 때는 2억까지는 그냥 증여세 그냥 추정하는 거 그냥 배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증여해서 하는 것보다 나중에 진짜 그 자녀가 결혼할 때 이렇게 2억이라는 돈을 집 사는데 전세금 할 때 보태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그 자녀 명의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 돈을 좀 빨리 왜냐면 자녀 명의로 하게 되면 불리기에 좀 약간 좀 제약이 좀 많이 따라요. 아무래도 본인 인증서로 물론 들어가긴 하지만은 또 자녀 이게 막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보다는 아무래도 이 돈을 좀 더 활용할 수 있게끔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식 같은 경우에도 사실 수익이 많이 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돈들을 빨리 해서 저는 대출을 좀 갚아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왜냐면 이제 수익이 그렇게 많이 안 날 거예요. 그리고 개인 퇴직연금도 좀 대출을 좀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에서 생활비를 쓰는 것보다는 지금 이런 자금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구조조정 하자는 얘기죠. 구조조정해서 이런 거를 해서 대출을 좀 갚아버리자. 대출을 갚아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올바른 선택이지 않겠냐. 그리고 남편분도 좀 더 수입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연구하시거나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 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해서 일단은 지금 마이너스 통장에서 생활비 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힘들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녀 증여하는 거는 지금 고민할 게 아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고민할 게 아니고 어차피 30세가 넘어가면 결혼할 때 그때 한꺼번에 마련해서 한 번에 주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를 좀 하면 이분 같은 경우에 그래서 한 60점 정도 될 것 같고요. 60점? 네, 60점 정도 될 것 같고
투자는 나름 뭐 나쁘지 않게 잘 하셨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상가를 보니까 이게 뭐지 비용을 한 2천만 원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컨설팅 통해서 아마 공매 받으신 것 같아요. 공매 받아서 이제 상가를 낙찰 받은 것 같은데 뭐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조금 좀 아쉬운 면이 있고, 이왕 컨설팅 할 거면 이런 세금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서 이제 남편 명의로 하시거나 아니면 지분을 좀 나눴으면은 좀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분을 여기는 이제 2천만 원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남편 명의로 하거나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제 그건 아마 좀 놓친 것 같아요. 일단은 낙찰 받는 게 이제 우선이었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또 이렇게 막 떨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패닉이 와요. 그래서 지금도 막 빨리 처분하고 싶고 막 헐값에 매도 하고 싶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럴수록 우리가 좀 냉정하게 바라보고 그럴수록 일단은 갖고 있는 자산, 현금을 가지고 구조조정을 먼저 하자. 왜냐면 자녀 증여금, 주식, 뭐 퇴직연금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약간 대출을 좀 줄여서 구조조정을 하자. 그리고 나서 우량 자산을 매도하는 건데, 지금 상가는 약간 계륵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세팅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아파트는 이제 호재가 있는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것도 괜찮은데, 이것도 사실 좀 아쉬운 면이 있지만 그래도 가급적 아파트는 좀 살리는 방향으로 갖고 계시는 것도 있고, 추가로 만약에 이게 공시지가 1억 미만이라고 하면은 추가로 비주등적 아파트 한 채를 더 사는 거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그냥 1%만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공시지가 1억 넘으면 안 되겠지만 1억이 미만 아직 안 됐다고 하면은 추가로 더 아파트 투자를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제 제 말은 대신에 구조조정을 다 하고 난 후에 그렇게 해서 좀 전략을 짜서 갖고 가는 게 맞다. 그리고 임대소득에 대해서 너무 큰 환상을 가지실 필요가 없고, 임대소득은 일단은 자산을 좀 불린 다음에 내가 이제 노후에 이제 수입이 없을 때 그때 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가도 상가지만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올릴 수 있고 여러 채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가 한 채보다 오피스텔 5채 하는 이유가, 저도 오피스텔 5채 하는 이유가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중간에 원하면 이렇게 쪼개서 팔면 되는 거예요. 양도세도 낮출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다 고민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다 한 거예요. 다 이런 것도 다 고민하고 저는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참 참고해서 좀 여러분들도 배우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와이프를 만나야 되겠네요. 900만 원. 네. 한 달에 900을 버시는 분이면 어떤 일을 하실지 좀 궁금하고요. 굉장히 능력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게 또 약간 역전이 되면 부부 사이가 좀 약간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럼요. 더 화목해지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좀 더 잘 벌면 부부 사이가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돈 문제, 사실은. 돈 문제고 약간 그 남편 좀 많이 좀 싸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왜냐면 이런 마음은 좀 그렇긴 한데 여자분 입장에서는 조금 미운 거죠, 남편이. 왜냐면 아니 본인이 퍼포먼스가 엄청 뛰어난 건데요. 네, 그래도 이제 그거를 못 따라오면 이제 맞벌이 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또 대부분 이제 대부분 집안일도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좀 더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같이 한다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집안일 하면 이제 좀 약간 좀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돈도 이렇게 버는데 내가 집안일도 하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결혼도 되게 중요한 게 사람이 이게 내가 좀 약간 양보하고 덕을 쌓는다는 마음으로 하면 모르겠지만, 내가 상대방한테 덕을 본다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은 당연히 좀 약간 사이가 안 좋아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이 부분은 안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현명하게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내용을 보면 대충 이게 보여요. 이렇게 글만 봐도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방향성은 어떤 건지 이런 게 좀 보이기 때문에 제가 쓸데없는 말도 많이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을 해서 기분이 나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그냥 재미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꼭 보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네, 댓글 좀 남겨주시고, 우리 상담 내용이 좀 어땠는지, 오히려 그 상담 내용이 어땠는지 점수를 좀 평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상담 내용을 보고 상담해보고 본인이 볼 때 이 상담 내용 괜찮네요, 뭐 80점, 뭐 이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만 평가할 게 아니라 상담자들도 댓글에 달아주세요. 상호평가를. 상호평가를. 막 10점 이런 거야. 10점. 상담 별로다.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냥 그런 아이디어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